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이 가요 손이가 세상 일에 손이 가요 손변손 이스타손 자꾸만 손이가 네 여러분 이스타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타TV는 보통 축구 이야기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겠지만 뭐 얼마 전에도 뭐 쿡방 먹방 이런 것도 했는데 아예 새로운 코너입니다. 손변님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상식도 향상시키고 어떤 그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또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목이 손이 가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인 저와 네. 또 축구 해설가 네. 자유로운 영혼 또 이스타와의 자연인. 어떤 그 대화를 네. 통해서 참 다양한 각도에서 한 가지 사안을 볼 수 있구나라는 점. 법적으로는 이런데 상식적으로는 또 이럴 수 있다. 또 반대로 그냥 쉽게 보면 이런데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구나. 서로 한번 대화를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딱딱한 법률 상식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풀어보고 또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강의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시사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판결이라든지 분쟁 사건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요. 편하게 들으시면 나중에 다 듣고 났더니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병과 이스타 간다. 모든 일에 저희가 한번 다가가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가요.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첫 회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볼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처음부터 좀 세게 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네. 세요. 근데 센데 네. 이게 좀 자극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다기보다는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결과가 정반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배우자인 민주원 씨가 네. 본인의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투 사건이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이런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민주원 씨가 제기한 의문이 뭔지 그리고 그 의문이 1심과 2심 판결에서 이제 다 판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떻게 봤길래 특히나 그 상화원 사건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봤길래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었는지 이걸 좀 오늘 알아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바라봤을 때 재판부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판결을 내렸으면은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 페이스북 올리는 걸 보고 야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거 좀 요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민주원 씨가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렸는지 내용 좀 간략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니 제가 그냥 지금 기억나는 것은 되게 긴 장문의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불륜 사건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냥 불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이 피해자 의 증언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침대의 위치, 방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왜 2심 재판부가, 왜 믿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나왔고, 2심에서는 확 바뀌어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판사들까지도 완전히 결론이 다른 사건인데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저희가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다 꼼꼼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죠. 1심 판결문이 114쪽입니다. 114쪽? 네. 2심 판결문은 144쪽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런 어떤 그 사건, 비슷한 사건, 내지는 어쨌든 2심 판결문 따지면 어떤 폭행, 추행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이 원래 이렇게 긴가요? 이게 총 10개의 행위가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10개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법관들도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 판사는요.
검사가 기소한 그런 죄명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쵸. 유죄인지 무죄인지. 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기소했어요. 강제추행죄, 또 피감독자 간음죄, 이건 두 개 형법에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성폭법에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거든요.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행위는 총 10개다. 이렇게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 했는데 이게 작년 8월이거든요. 네. 작년 8월에 무죄 판결을 선고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무죄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판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네. 이게 징역 3년 6월형에 처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금지까지. 네네. 나머지 두 개가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징역 3년 6월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 더더욱 되고 말았는데 감옥에 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니까요. 네. 감옥에 가는 건 당연히 그렇고요. 너무 무섭죠. 경찰서에서 전화 한 번 받아도 심장 벌렁벌렁거리죠. 두근거리고 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이게 전달하기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2017년 7월 29일에 강제추행, 7월 30일에 피감독자 간음, 8월 10일에 강제추행 등등등 비롯해가지고 총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보면 이게 사실 네. 이걸 다 우리가 얘기를 말씀 못 드리잖아요. 네, 못하죠. 그냥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1심의 무죄에 따른 네. 걸 봤을 때는 네. 그냥 우리가 연인끼리 하는 행동들. 예. 연인끼리 사실 지나가다 뽀뽀도 하고 네. 은근슬쩍 막 몸에 터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범죄라고 검찰은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합의하에 동의하에 했으면 범죄가 안 되죠. 그래 안 되는데. 네, 그런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계나 위력 등을 사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되고 아니면 간음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름했기 때문에 이제 형법에 있는 피감독자 간음죄가 된다라고 네. 이제 기소를 한 거고요. 결국 합의 동의가 있었느냐를 따지고 그 후에 그러면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그거 아니면 그럼 위계 위력이 있었느냐 등등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이번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총 10개의 범죄를 안희정 전 지사가 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죄의 증거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유죄의 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게 바로 이제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 네. 이제 그 김지은 씨의 진술이었어요. 네. 김지은 씨의 증언 등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김지은 씨의 이야기, 내가 당한 겁니다. 나는 동의 또는 합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위계 위력 등에 의해서 난 당한 거예요. 라고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으면 유죄 판결이 가능한 거고요. 네. 아니다. 그 말 아무래도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의 성 관련 사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성폭행을 당하신 분들이 나 성폭행 당했다라고 시작을 네.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네. 이제 유무죄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다 그런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건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증거도 안 남는 상황에서 둘 사이에 있었던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 아주 어려운 작업을 이제 판사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1심은 도대체 왜 무죄 판결 내렸느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네. 이래요.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네, 네. 그대로 믿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입니다. 피고인이 상시적이고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세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계, 위력 등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점이에요. 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고 반면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 등이 이제 나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김지은 씨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거고요. 2심에서는 반대로 믿을 수 있다.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네네. 판단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 이게 2심에서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성인지 감수성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심에서도 했어요. 아, 했군요. 2심에서도 했고. 그런데 1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해서 판단하더라도 김지은 씨 이야기를 못 믿겠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가 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가 봐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네네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성희롱 사건인데요. 네네. 이제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볼 때 유죄 취지가 맞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성 관련된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고 그 후에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다 따르게 되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그 판사가 한 건가요? 그렇죠. 아하, 네. 네. 왜냐면요. 근데 네. 저 성인지 감수성이 네. 정말 이 판결 이후에 예. 한 50번은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을 그러니까 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수성?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좀 쉽게 좀 풀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성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뭔가요? 성범죄 관련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작년 거예요. 네. 예.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재판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신분 노출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거에 비춰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또는 기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 다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미장원에 머리하러 갔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당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거는 이거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다른 사건처럼 똑같이 보지 말고 성폭행 피해자는 정말 성범죄를 당했지만 주변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당한 척하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에게 일부러 친근한 척 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가해자를 바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이런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이야기를 해석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인지 감수성 이 2심 판결 나오고 나서 이 얘기 들었을 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것만 들었을 때는 저는 약간 지금 사실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도 이런 판결들은 내렸어요. 네네네. 이제 하급심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고려는 다 했어요. 다 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딱 써서 앞으로 성범죄 사건 판단할 때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잃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 드러난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대처는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떠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음 날에 출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얘가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삶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좀 얘가 이상한 애가 아니다. 진술도
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아주 그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고요. 또 언제나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이제 그 일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성범죄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양쪽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다 하고 심지어 A 사건에서는 이거는 이른바 꽃뱀입니다. 주장을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고 불기소 처분받고 꽃뱀이 기소돼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정말 1시간 차이로 재판을 하는데요. 이렇게 1시간 간격 두고. 네. 그런데 이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게 입장 바꿔서 볼게요. 네. 자,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당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네.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됩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네. 라고 주장을 하죠. 반대로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아니 보세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없었지만 그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랑 또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성범죄 피해자입니까? 이거는 피해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네네네. 이거 보세요. 피해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유일한 방어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문제는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죠. 뭐냐면 기소를 하고 유죄의 증거를 제출해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 의무는 검사한테 있어요. 네네. 그리고 검사가 그런 확신을 판사에게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범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범죄의 대원칙입니다. 네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만 약간 다르게 적용된다? 성범죄의 경우에만 검사가 해야 되는 증명의 정도를 약간 낮춰준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대법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에 무죄 이제 변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도 이게 무죄율이 0.7%가 그래요. 무죄 판결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부터 쉽지 않았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0.7%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오뎅바 강제 키스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왔는데 2심에서 제가 무죄로 만들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확정되게 만들었는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때는 뭐 증거가 있었나요? 증거가 그때도 그거죠. 네. 증인신문을 통해서 고소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여성을 증인신문을 해서 제가 울렸어요. 하다 보니까. 예. 네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점, 뭔가 미심쩍은 점, 그리고 뭔가 이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드러내가지고 판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사람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심증을 판사한테 줬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앞으로는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졌다. 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쉽게 그 얘기해서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여성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뱀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꽃뱀들이 예를 들어서 더 약간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전보다는 더더욱.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네네. 네, 법조계에 최근에 우려하는 점을 법조계의 우려사항을 굉장히 잠재력이 있어요. 네. 법조 잠재력이 있네. 네. 잠재력이 있어. 네. 그래서 꽃뱀 참 이야기하기 참 조심스럽고. 네, 조심스럽죠. 또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또 이제 욕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꽃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어렵게 하나 방어해내고 그 여성과 남성 팀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기소되게 만들어서 지금 재판 받게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성범죄를 그 꽃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입니다만. 그렇죠. 이런 꽃뱀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꽃뱀들은 조금이라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거나 본인의 범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사법부의 이런 그 분위기도 본인들의 그 범죄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럼 본인들의 범행의 어떤 그 강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되는 거죠. 아하. 잘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최근의 추세가 이래요.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할 만하니까 기소했겠지. 라고 해서 재판을 합니다. 네. 그럼 또 검사는 여성이 고소할 만하니까 고소했겠지. 네네네. 성범죄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검사가 잘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불기소 처분하면은 이게 또 여론에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판사에게 공을 넘기고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무죄 판결했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검사가 잘 조사해가지고 기소했겠지. 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네요. 이거 성적인 문제니까 네. 검사가 만약 기소를 안 하면 자기가 이제 너 여성의 어떤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고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판사한테 넘기고 네. 판사는 약간 좀 분위기상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를 네.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여러분 진짜 법적으로 성폭행한 놈들 이런 새끼들은 때려 죽여야 되지만 당연하죠. 처벌 받아야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좀 소수라도 법이라는 게 단 한 명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 잘 모르지만 계속 전 잘 모르지만만이 먼저 나오네요. 괜찮아. 단 한 명의 그 뭐랄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어떤 그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괜히 꽃뱀에게 남성이 좀 당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정말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로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법언이 있어요. 뭐 격언 같은 거죠. 네. 법조계의 격언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 정말 확실하게 얘는 유죄야. 얘는 범죄했어. 이럴 때만 유죄 판결 내는 거고 좀 아리까리? 알쏭달쏭? 긴가민가? 이런 경우에는 무죄 판결 내리는 게 맞아요. 모든 범죄에 있어서. 네. 그런데 특별히 성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만 그런 증명의 정도를 낮춰놓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증거를 좀 더 굉장히 넓게 인정해서 유죄의 증거로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뭐 법률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법원이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기준을 확 정해버리면 이거는 약간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성인지 감수성 질문에 녹여가지고 굉장히 좀 길게 자세하게 좀 해봤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네요, 이제. 네네네. 1심에서 이제 그 무죄가 된 내용들을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네. 왜냐면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2차 가게 될 수 있어요. 네네.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해요. 네. 다만 그러한 판결 내용을 이제 그 요약 분석한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걸 더 요약해서 표로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사에 나온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소 사실은 피의 감독자 간음인데요. 2017년 7월 30일 간음에서 러시아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안희정 요구에 따라서 살짝 앉기도 했고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가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됩니다. 비서임명 불과 한 달 무렵에 동의하에서 성관계 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순두부집에서 알아본 거나 비서로서의 역할을 그 다음에 수행을 했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이제 뭐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렇게 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그 유죄라고 본 거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 13일 날은 씻고라는 말에 수능을 했는데 1심 판단에서는 무죄, 2심 판단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짐 풀고 씻고란 말로 이해를 했던 거다. 그리고 비서로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렵다라는 이거는 이제 위력 이런 거라 위계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이제 유죄로 본 거고요. 또 이제 2017년 9월 3일 객실을 교체해가며 안희정과 같은 숙소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무죄가 됐고 유죄로서는 숙소 근거리 변경은 업무상 당연한 거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거고요. 2018년 2월 25일에는 마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의지로
심야에 대전에서 올라왔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안에서 저항을 하지 않았다. 네. 그랬을 때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안희정인 반복적인 지시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거다. 그리고 안희정 지시에 따라서 역시나 저항을 하지 못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유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017년 11월 26일 날 있었던 건데요. 무죄가 된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벨트를 풀러서 범행을 이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죄가 됐는데 여기서 2심에서 유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있던 운전기사한테 이런 행동들이 들킬까봐 그냥 두려워서 나온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나온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온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판단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한 행동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 2심은 그게 아니라 이건 다 위력 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동의하에 응한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부분들은 1심에서 그렇게 본 부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다.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봐서 2심에서는 다 유죄로 바뀐 거죠. 네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무죄 유죄 갈리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김지은 씨의 고소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못 믿는다.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분들을 제시하면 그래?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거짓말이겠네? 라는 판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변호 이제 그 핵심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원 씨가 페이스북에 쓴 상화원 사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2심 판결이 나고 나서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핵심이 되는 게 뭐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 하나가 엇갈리게 되면 그 다음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사건에 있었을 때 피해자의 진술과 그 사건 안에 당사자가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상화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유죄 무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1심과 2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상화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그 안희정 지사 부부가 이제 침실에서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행사 때문에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중국 관련된 행사 때문에 가서 하루 이제 그 숙박을 한 건데 당시에 민주원 씨 주장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 새벽 4시에 그것도 발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몰래 조용히 들어왔다. 이거를 안희정 지사가 자다가 보고서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그때 이렇게 하면서 후다닥 나갔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안희정 지사 측의 주장이고요. 반면 김지은 씨는 나는 들어간 적이 없다. 나는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밖에 있었다. 밖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안에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당시에 뭐 이렇게 한번 그럼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김지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그 중국 사람이 안희정 지사에게 2차를 기대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있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게 착신 전환됐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받았다. 이걸 보고서는 그 전부터 이 안희정 지사와 이 중국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2층 계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깜빡 졸다가 일어나서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피고인과 안희정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까 중국인 이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실루엣이 보이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올라왔다고 하는데 부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중국인 그 사람과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이렇게 뭐 걱정돼서 지키러 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좀 전에 말했던 그 중국인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건 2심에서의 주장이고요. 1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까봐 걱정했다. 그 중국인과? 1심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2심에서는 이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까봐 왜 걱정을 하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장이
미묘하게 바뀐 부분, 이 스타가 정확히 집어내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침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이게, 피고인 측의 주장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한 걸로 보인다. 이상하긴 하죠,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상하니까. 네. 실제로 침실에 들어갔다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진짜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성범죄 피해자가 침실에 들어가는 게 맞아? 다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지금 엽기적인 어떤 건데, 그 성폭행을 당해서 분노에 의해서 뭔가 해야라는 의미로 침실에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전에, 왜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중국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2심은 먼저 2심부터 말씀드릴게요. 2심은 김지은 씨의 말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침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봤어요. 없다라고 봤고 민주원 씨의 그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이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둘 다 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의 진술만 믿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즉 김지은 씨가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없다고 볼 수 없다. 없는 게 아니다. 설령 침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침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설령 침실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 진술을 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게, 그러니까 침실에 들어갔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어요. 사귀어가지고 어쨌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롯데월드도 가고 어디 펜션도 가고 또 놀러 가고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이랬어요. 근데 2주일 있다가 걔가 너 그때 나 성폭행했지? 이래버리면 이것도 너랑 같이 롯데월드 놀러 가고 어디 놀이공원 가고 어디 여행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이후에 하더라도 걔가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정을 다 감안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성범죄 사건의 판사가 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좀 거꾸로 가서 1심 1심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나 이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요 방에 들어갔으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제 김진 씨가 거짓말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못 믿겠다. 라는 취지로 연결이 된 거예요. 부인의 말을 믿은 거죠. 그만큼 상화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특히 1심에서 김진 씨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자와 김지은 씨와 운전비서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이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이제 보직 변경과 관련된 피해자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번 여러 가지 그런 사건 관련돼서 제3자에게 보낸 SNS 등도 증거가 됐고요. 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화원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새벽 4시에 객실로 몰래 들어와 침대 밑에 서서 피고인 부부를 내려다 보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1심에서는. 반면 1심에서 김지은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착신 전화를 해둔 휴대폰으로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거 봤더니 이게 안희정 지사와 그 중국 여성 사이에 어떤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중국인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염려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문 앞 계단을 지키고 있다가 깜빡 잠들었을 뿐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이 방에 2층 방의 구조 계속해서 김진 씨의 주장입니다. 객실 문 상단 부분에 윗부분에 윗부분이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반투명 유리를 통해서 객실 안쪽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 때문에 다시 피해자 내 숙소인 1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 네네, 됩니다. 반투명인데 어떻게 그 눈빛이 마주치죠?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반투명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형체는 보일 수 있지만 눈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는요.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객실 안쪽에 있는 사람, 가로 열고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눈이 마주치는 바람, 가로 열고 또는 그런 느낌이 들어 다시
원래 숙소인 1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한 반투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색깔의 유리예요? 아니면 네. 반은 약간 가려져 있고 반은 투명한 유리예요? 아니요. 반반이 아니라 그 면적 반반이 아니라 이제 그 간유리 같은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투명. 교실에 있는 약간 그 반투명 같은 거. 교무실이나 이런 데 있었을 맞습니다. 때. 네네네. 지금 사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2심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같이. 1심에서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이유, 특히 상하와 관련해서 이런 거 있어요. 이 김지은 씨는 이 중국인과 안희정 지사가 밀회를 즐기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을 걱정했다고 했다. 네네. 하지만 이건 수행비서로서 안희정 지사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만나든 함구할 것을 명받아서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종래의 진술과 배치된다 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 더욱이 이 김지은 씨는 문 앞에서 졸다가 일어날 무렵에 객실 내에 있던 피고인의 실루엣을 보고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때 침실 안쪽에서 불이 켜져 있었는지 또 피해자가 보았다는 구체적인 실루엣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김지은 씨가 2017년 8월에 민주원 씨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했는데 그때 만약 김지은 씨의 주장대로 안희정 지사와 문을 사이에 두고 진짜 눈 마주친 것에 불과하다면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또 안희정 지사와 눈이 마주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피고인의 처인 그 민주원 씨가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신모 비서실장에게 이 상하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행비서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지은 씨가 JTBC 인터뷰를 했잖아요. 3월 5일입니다. 네. 그 직후인 3월 6일 새벽에 몇 시간 후에요. 이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구모 씨에게 그것도 모르고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것도 모르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지은 씨가 새벽 4시에 우리 부부 자는 방에 들어왔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물론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 편인데 이거는 실제 경험이 없으면 그 시점에 몇 시간 후에 임의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다. 이걸 볼 때 신빙성을 낮게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민주원 씨의 이야기를 믿을 만하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1심은. 민주원 씨는 기이하고 불쾌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도지사의 아내로서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해서 별달리 내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도 믿을 만하다.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침실에 머물렀다는 그런 시간이 불명확하기도 한다는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다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안희정 지사 측 주장과 같이 이제 김지은 씨가 이제 이게 부부 객실에 몰래 들어와서 침대 밑에서 피고인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결국 이 상하원에서도 민주원 씨 이야기가 맞고 김지은 씨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믿을 수 없다면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믿을 수 없겠다. 결국은 신빙성이 확 낮아진 거고 결국 무죄 판결로 연결된 것이고요. 반면 2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김지은 씨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건데 그렇죠. 방 구조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방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방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민주원 씨가 올린 그 사진 속의 방 구조를 봅시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방 구조가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 방 구조였다. 그 당시. 이건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방 구조였고 그 시점에 저 보면은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은 있어요. 안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침실을 볼 수가 없죠. 침실을 볼 수가 없죠. 침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침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중간에 일어나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각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루엣을 보였다는데 그러면 불빛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과연 이 이 반투명 유리를 통해서 눈이 마주칠 수 있느냐라는 점까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원 씨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경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피해자가 들어왔을 때의 경험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방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그 상하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석과 그 판단하고 있는데 반면 2심에서는 이런 그 내부 구조라든지 또는 그 불투명 유리라든지 또는 눈이 마주칠 당시에 그런 환경이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정말 실루엣이 보이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피해자의 그냥 진술에만 네. 너무 이제 진술을 믿었던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때 김지은 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뭐 법원의 판단도 다른데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은 일단 안 들어갔다고 봤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네네.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판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설령 김지은 씨가 객실에 새벽 4시에 몰래 조용히 들어갔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왜 그래? 하는 말에 당황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좀 의문입니다. 네네네.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구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믿음이 안 가죠. 네, 믿음이 안 가고 네. 또 그 이제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 페이스북 쓴 글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또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도 또 특히나 자세하게 판결문에 어떻게 써 있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역할이고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 또는 이 스타의 개인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은 저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1심하고 좀 비슷해요. 저는요. 네. 근데 2심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럽니다. 많은 여성단체가 2심의 판결에 대해서 환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여성단체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부인도 여성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 부인의 이 진술 또 어쩌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처럼 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성적인 어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 성적인 어떤 뭐랄까 울타리를 침해당한 거 아닙니까? 한 여성으로 인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돼야 되냐? 남편의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되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다. 맞아요. 그래서 민주원 씨가 이런 말을 했죠. 김지은 씨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결국 안희정 지사가 제일 잘못했다. 그래, 맞죠. 분노가 있겠죠. 제일 나쁘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본질은 이거는 성범죄가 아니라 불륜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원 씨가 한 이야기 중에 1심에서 김지은 씨는 부적절한 관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게 그 당시까지 두 번씩이나 성폭력 강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 앞에 쪼그리고 있었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인이 봐도 진술을 바꾼 거 아니냐, 주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지만 1심 무죄 판결도 성인지 감수성이 기반한 판단을 한 것이고 2심 유죄 판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1심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판결이고 2심은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판결이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2심에서 특별히 나온 게 아니고 뭐 1심에서도 그랬었고 이전의 판결들도 원래 이제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좀 뭐랄까 좀 깊게 들으려고 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들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심이 남아있잖아요. 3심에서는 뭐 이런 얘기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1심 판결 직전에 상당히 많은 수의 변호사가 무죄 판결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1심. 김지은 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당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죄의 확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확신을 판사가 가져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과연 그런 확신을
판사에게 줄 수 있겠느냐. 김지은 씨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김지은 씨의 진술 중에 허점들이 일부 보이는데 과연 확신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분석을 했고 실제로 무죄 판결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2심에서는 완전히 달라졌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건 곧 뭐냐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해도 다 일리 있다. 아, 이상하지 않다. 네.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반대로 보자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거의 사실상 유일한 그런 증거인 경우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이 스타가 네. 우리가 탐정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재판이 그렇습니다. 네, 재판이 그렇고 또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할 때 재판할 때 탐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하. 다만 문제는 그게 판결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사소한 부분이냐 네. 이거는 잘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별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상하원 사건에서의 침실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왜 거기에 있었냐 이거를 가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가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은 진술에 의해서 유죄 무죄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 못 믿을 사람이냐 이게 전체 공소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뭐 큰 일은 아니다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자, 이거는 뭐 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요즘 그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의 판단을 보면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약간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뭐 김경수 도지사, 네. 안희정 전 도지사 뭐 네.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나요?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겠어요. 저는 뭐 그 사법농단을 이제 네. 시작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송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들을 기사들이나 이런 걸 읽어봤을 때, 야, 이거는 이 판단은 좀 아니지 않아? 이 판단은 좀 아니지 않아? 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은 첫 번째, 그동안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를 스스로 했다.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예. 못 믿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두 번째, 외부에서는 증거를 다 보지 못했다. 또 외부에서는 재판을 다 직접 보지 못했다. 거기서 나오는 눈동자 흔들리는 것까지 결국은 판사가 판결 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네. 결국 신뢰의 문제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뭐 억울한 그런 그 정치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희정 지사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판결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재기 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판단이 유죄 무죄가 달라지고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적어도 네,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네,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네, 아주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한 그런 대법관들의 어떤 심리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는 거의 제 인생 처음으로 이 어떤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적은 처음이네요. 네, 3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네.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심 판결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파기하고 돌려보냅니다. 대법원이 돌려보내면은 2심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에서 이건 무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이런 건데요.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2심 판결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언론 보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법원에서 안희정 지사의 상고 억울합니다. 다시 뭐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상고를 기각하면은 2심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죠. 유죄 확정되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잘못된 부분이 있네 하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돌려보내요. 네네. 그러면 2심에서 다시 이제 파기 환송심을 엽니다.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판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든 무죄 판결을 선고하든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뭐 억울한 쪽에서 다시 재상고 안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억울한 쪽에서 재상고 안 하면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대법원 가는 거구나.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아무리 봐도 유죄인 것 같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뭐 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물론 동일한 사안에서 상급심 법원의 그런 취지에 기속된다는 그런 그 법원조직법 이제 그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거기서 최종적인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이 된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지금 길게 했어요, 생각보다. 사실 우리가 한번 한 회당 15분, 20분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인 만큼 굉장히 좀 길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뭐 억지로 짧게 하거나 억지로 길게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오늘 어떠셨나요? 첫 녹화. 이제 저희 이스타TV 이제 거의 축구만 얘기하는 이 방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방송을 찍어보셨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소재예요. 네, 민감하죠. 찬반이 엇갈리고 게다가 재판도 1, 2심이 정반대였고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1심에서는 왜 무죄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어떤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1심과 2심 판결 중에 부딪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데 좀 중점을 뒀고요. 중간중간에 이스타가 본인의 궁금증을 얘기했는데 사전에 뭐 합의된 게 없이 했음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질문들이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그런 시각에서의 질문들이 굉장히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이 가요. 2회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